HSP 행사는 2013년 소외된 계층에게 IT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키스 정보보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경기권에서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2018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장소를 서울로 옮겨 개최되는 페스티벌입니다. HSP 페스티벌은 IT 및 정보보안에 관련된 학생에게는 취업과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직자에게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전문가에게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한편 관련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 공연팀을 초대하여 문화 예술 분야의 청소년에게 사회 진출과 공연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 기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페스티벌은 주식회사 학교소프트의 주관과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로 정보보안을 위한 IT 기업이라는 미션에 맞는 행사 개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진단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 고객과의 소통은 물론 정보 공유의 공간을 형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10시 5분을 시작으로 각 강연당 50분, 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 60분, 공연팀 공연 30분으로 이루어져 오후 4시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행사입니다. 기존 4번째 강연자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관계로 일정을 다소 앞당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표는 배부해 드린 안내문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있게 한 학교소프트 김무석 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소프트 대표이사 김무석입니다. 급변하는 IT 분야에서 오늘 소중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큐리티 플러스 및 IBM 박형근 실장님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업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하는 뜻을 전해주신 분들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T와 보안을 결합하여 실무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이번 HSP 페스티벌은 그 어떤 행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IT와 정보보안에 관한 이슈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았을 때 이번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IT 분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함에 있어 기대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IT와 정보보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참여해주신 강연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와 공연팀에게 감사드리며 행사가 종료되더라도 IT와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과 발전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만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비에 식음료와 기타 굿즈 등이 판매 중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강연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행사 중에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행사가 종료될 경우 강연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 자료에 대한 제본이 필요하거나 기타 문의사항, 불편사항은 행사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HSP 페스티벌에 강연자를 모집합니다. IT와 정보보안 둘 중 하나의 주제로 HSP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하고 싶으신 분은 행사 스텝이나 hsp@학교어.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자는 이후 본인은 평생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소정의 감사비와 수고비가 지급됩니다. 그럼 이제 제1회 HSP 정보보안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과 개발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민무홍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무홍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HSP 페스티벌 1회 행사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서게 된 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이 연사를 추천해 주셨을 때 사실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그 일들이 뭐 소외계층을 돕고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저랑 너무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하겠다. 뭐 언제든 내가 시간을 다 빼고 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준비를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던 행사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래서 사실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께 그럼 이 행사는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진짜 다양하게 오실 거래요. 뭐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행사에 HSP 페스티벌 행사에 전신이 무엇인지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해키스라고 대학생 위주의 컨퍼런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생 위주의 컨텐츠를 준비했다가 그래도 혹시 나 같은 직장인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하고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죠, 주제가. 보안과 개발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링크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 주제를 보안 그리고 보안 외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안과 개발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50분 동안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다고요. 이렇게 제 부끄럽지만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 프로필 안에 제 인생의 애환과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자면 몇 개 없지만 안철수 연구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이제 서트병, 요즘도 서트병 많이 있죠. 저는 초창기에 서트병으로 복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받았듯이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진짜 원래 직업은 한국마사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들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삼아 여기 좀 아래쪽에 수성실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오늘 사실 강연할 내용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과 개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제 인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발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오다가 보안으로 갔다가 또 개발을 했다가 또 다시 보안 갔다 개발 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래 제가 입사를 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킹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PC통신 세대거든요. PC통신 아시죠? 네, 그 인터넷 안 되는 PC통신 세대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힘들게 얻으면서 컴퓨터 공부를 했던 세대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채로 특히 해킹에 관심이 많은 채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저 대학 때는 사실 컴퓨터 학과가 다지 보안학과가 많지는 않았어요. 요새는 정보보안학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정보보안학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학과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철수 연구소 인턴하면서 또 서트로 군복무를 하면서 보안에 관심을 또 갖고 석사 가서는 또 컴퓨터 개발 쪽 일을 하다가 또 한국마사회에 입사할 때는 보안 담당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마사회에서 개발자로 있어요.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보안을 가르치고 있고, 자, 보안과 개발을 계속 넘나들면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얘기하려고 해서 이런 주제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고민, 혹은 예전에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입시와 이직, 취직, 그런 것들이죠. 구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새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선택을 합니다. 대학교로 갈지, 취직을 할지. 마이스터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학교를 입학하면 뭐 석사 과정을 갈지 아니면 취직을 할지 고민을 하고, 석사를 가면 박사를 갈지 취직을 할지 고민을 하고. 근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할지 진학을 할지, 또 이직을 한 곳에서 이직을 할지 진학을 할지,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근데 오늘은 이 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입시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이라서요. 좀 오래된 통계 자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1년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올해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자료 가져온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보보안 인력에 대해서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게 계속 취업난 얘기를 하지만 보안 쪽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관리, 개발, 진단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안 관리, 개발, 보안 진단 서비스,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나 개발자나 컨설턴트 쪽으로 많이 직을 구하시게 된다는 뜻이죠. 저 역시도 정보보안 담당자로 입사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대학생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취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때도 그랬고 그 전 선배님들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근데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뭔가 준비를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이미 대기자가 많으니까 뭔가 하나씩 추가를 해왔죠.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더 이상 추가할 스펙이 없어서 요새는 뭐 성형수술이나 사회봉사까지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NCS 기반의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유리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는 진짜 실력을 기반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펙을 덜 보고, 안 보고는 아니에요. 덜 보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학교, 저는 그 학교를 안 나온 그 좋은 학교 있잖아요. S로 시작하거나 K로 시작하거나 P로 시작하는 그 학교 학생들이 과연 블라인드 상황에서 밀릴까요? 이제 저도 공공기관에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공공기관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시범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때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뭐 사회 뭐 지방대 우대, 여성 할당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시대도 있었고 블라인드를 했던 적도 있었대요. 이미 예전에. 근데 블라인드를 채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되게 좋은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인데, 진짜 블라인드를 하면 누군가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특정 학교에 몰릴 수도 있고 더 좋은 학교들이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 배려를 받았던 시대보다 취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자, 그러면 사기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얘기인데, 뭐 필기시험 결과에 의존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을 할 때 공정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스펙을 안 봤으니까. 그러면 필기시험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은,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운이 좋으면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아니면 평범하게 2학년 때 저처럼 군대를 갔다 와서 구직 준비를 빠르면 3학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럼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일단 학점 1, 2학년 때 빵꾸 난 거를 채워야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당연히 토익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졸업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불안하니까 대학원 입시 준비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동아리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필기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NCS 기반이 됐든 각 회사 기반이 됐든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이건 근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얘기고, 우리는 일단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이게 제일 많이 뽑을 것 같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트렌드를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취직의 트렌드. 그래서 요새는 뭐 사트라고 하는 게 G사트로 이름이 바뀌고, 뭐 인성검사도 없어지고 상식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전의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들은 수업 과목들도, 그리고 그 과목의 학점들도 점검을 하게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학점 관리도, 그리고 쉽게 과목들을 골라서 졸업하면 서류 전형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업에서. 자,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나마 삼성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SCTF라는 대회를 통해서 인재를 채용하겠다,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언론 보도까지 했으니 물론 이런 식의 채용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SCTF 행사와 같이 했던 포럼을 가봤거든요. 삼성 그 서초동에 있는 R&D 센터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강연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인재를 갈구하는 대기업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SCTF 행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은 CTF가 뭔지 다 알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 CTF는 뭔지 알잖아요. 캡처 더 플래그라고 이렇게 깃발 뺏기 게임 같은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답지가 정해져 있고 그 정답지를 찾아내는 거죠. 뭐 파일에서 찾아내든 어떤 로그에서 찾아내든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예전에 이제 특정 동아리에서 많이들 그런 수상을 하거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지만, 요새는 그래도 정보보호 학과들도 많고 전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키우고 동아리를 케어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도 이런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CTF랑은 약간 다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뽑아요. 공격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공격, 방어, 코딩, 연공, 암호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학이 워낙 어려워서 나중에 수상을 했던 팀도 암호학 쪽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서 상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런 대회를 참여를 해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해나갔다. 그런 것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캡처 더 플래그 같은 것 사이트들도 많고 한 번씩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CTF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경험해본 사람 혹은 나는 CTF가 뭔지는 알아. 근데 막상 발을 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CTF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나 도구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잘하기 위해서 다뤄야 되는 거지만 일단 제가 아는 거 몇 가지랑 또 블로그에서 찾아본 거 그리고 대회 나가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기 뭐 BOB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K-실드라는 교육을 수료했었는데 그 K-실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들은 다룰 줄 알아야 그 CTF라는 걸 통과할 수 있고 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취직은 아니지만 지금 젊은 20대들이 일단 첫 번째 미션으로 생각하는 그 취직을 삼성전자로 하고 싶다면 SCTF를 나가야 될 테니까 이런 거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아침 시간에 또 어제 또 한잔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무거운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가벼운 제 얘기들로 좀 이렇게 앞에 깔았지만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으니까 제가 이 강연의 주제를 보안과 개발이라고 정했잖아요. 기존에 저희 시절이라 봤자 제가 35살밖에 안 됐어요. 저희 시절이라 봤자 그 시절에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대학교를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랑 15년이 지난 지금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랑 많이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학과를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어도 컴퓨터공학을 가야겠어라고 생각하고 학교 이름을 바꾸는 짓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학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적을 가는데 기왕이면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그런 형태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나 지금이랑 또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고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룹급이 들어옵니다. 왜 그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입학할 때부터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국영수밖에 모르고 이 대학을 입학했는데 저 천재 프로그래머는 벌써 C를 다 할 줄 알고 교수님하고 모르는 외계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난 자료구조도 C를 맡고 있는데 쟤는 그냥 안 봐도 된대. 쟤는 안 봐도 A 줄 거라고 교수님이 선언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하고 내가 경쟁을 하다 보면 벌써 1학년 때 이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과를 하려고 기웃대거나 복수 전공을 해야 되지 않나, 나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라고 스스로 작아지는, 자꾸 다들 공감하고 계신데 왜냐면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냐면 개발을 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라는 식의 선택을 해서 보안으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왜냐면 보안은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보안이
굳이 개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그런 보안과 관련된 기술들 중에 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이 CTF를 하는 취지를 알아야 돼요. CTF를 한 대회를 여는 취지.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해킹이나 이런 부분, 해킹이 뭔지는 당연히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해킹은 어떤 취약점,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그거를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을 근데 그런 과정 속이 결국에는 CTF랑 약간 비슷한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이렇게 문제와 답 형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그 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VMware나 넷캣 뭐 이런 거 빼고는, 칼리 리눅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개발을 알고 있어야지 유리한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스크립트 형태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CTF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킹 방어 대회를 나가려면, 자 그러면 이때 개발을 했던 친구랑 안 했던 친구랑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해킹 기술을 연마를 하고 어떤 도구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왜 그때 알고리즘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까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되는데 왜 이딴 식으로 짰는지를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개발을 해봤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왜 익셉션을 걸어놨구나, 어느 포인트에 널 포인트가 들어가는구나, 어디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겠구나를 알고 그런 부분 위주로 공격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친구들이 더 빨리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CTF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SCTF라는 행사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진짜 신나게 드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CTF 대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근데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이 CTF를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인공지능 머신이 하기 시작했어요. 다르파라고, 다르파 아실 텐데, 다르파에서 아르파넷, 인터넷의 전신이 개발됐죠. 아실 거예요. 그 다르파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냈는데 2016년에 CGC라는 걸 냈어요.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는 그런 대회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머신들끼리 해킹을 해라. 그리고 방어하는 코드를 직접 생성해내라. 이런 미션을 주고 예선을 통과한 학교나 회사에도 이미 펀딩을 해서 이런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등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메이엄이라는 게 1등을 했었는데, CGC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프콘, 잘 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해외 유명한 해킹 대회에 이 메이엄을 출전시켰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저 마음속으로 다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럼 당연히 제가 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뒤에서 2번째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는 아니죠. 엄청난 성과는 아닌데 사실 엄청난 성과입니다. 차라리 꼴찌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치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어 인데, 그 데프콘 본선에 진출하는 15개 팀이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고, 심지어 꼴찌가 아니라 꼴찌 팀을 이겼어요. 만약에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한다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안직의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TF 자체도 어려운데 CTF도 기계가 한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벌써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표현도 웃긴 게 2016년도 얘기예요, 이건. 제가 너무 무겁게 했네요. 아침에 원래 가볍게 들으려고 했는데 어제 한잔해서 벌써 잠이 막 깨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는 아니고,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이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한 장면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았어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생은 못하겠고, 마크 주커버그 얘기죠. SNS,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근데 이 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게 술이 있잖아요. 술을 이제 앞에다 가운데 놓고 컴퓨터를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해킹 대회 같은 걸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잔씩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해킹을 해서 성공한 애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막 고도 성장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인턴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모여서 축제처럼 어떤 기분이 막 업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 이후로도 계속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둘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계속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발을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커톤. 해커톤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커톤은 왜 그러냐면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서 보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안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핵이라는 단어가 뭐 보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제 MIT의 철도 모델 클럽에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잖아요. 약간 유머러스하고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해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공격을 했다라는 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쓰이듯이 그런 핵이라는 것도 꼭 그런 공격적인 부분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핵이랑 마라톤, 그래서 해커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종류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사내, 사회. 사내에서 하는 해커톤은 주로 이제 아이디어 해커톤이 많아요. 사내에서 생산성 떨어지게 다 개발해 갖고 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내에서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이름이 바뀐 거고, 이제 사회 해커톤은 뭐 공모전, 아이디어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공모전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아까 취업 9종 스펙 안에 공모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 쪽에서는 공모전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CTF밖에 없는데 그런 괴물 같은 기술들을 다 알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런 해커톤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해커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그냥 개발경진대회인데 해커톤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면 요새 뭐 개발경진대회라는 이름 쓰면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커톤이라고 쓰면 있어 보이니까 최신 트렌디해 보이잖아요. 힙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쓸 뿐이지 그냥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해커톤을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하는 지역구에서 만드는 해커톤 같은 게 있고요. 송파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아이디어 정책 이런 거에도 해커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해커톤이라고 부르고 있고 뭐 서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커톤을 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해커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HSP 페스티벌답게 정보보호 해커톤을 하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뭘 잔뜩 눌렀어요. 잠깐. 나온 것 같아요. 키사에서 이런 정보보호 해커톤을 무려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이 이 대회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2번이나 상을 탔죠.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하여튼 유행하는 것들을 그냥 다 땡겨서 대회로 만들었어요. 경진대회로.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해커톤 개발 경진대회는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발하는 친구들이 메인이 돼서 기획자 구하고 디자이너 구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정보보호 해커톤 얘기가 틀려요. 정보보호 해커톤은 뭐가 얘기가 틀리냐면 제가 3년 다 참여를 해봤는데 정보보호 문제를 주어줍니다. 보안 이슈를 꼭 껴줘요. 이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삼성이 이제 IoT 제품인 아틱이라는 걸 주고 여기 이제 시큐리티 모듈이 추가가 됐대요. 그 시큐리티 모듈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하래요. 시큐리티 모듈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근데 그 시큐리티 모듈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개발만 한 친구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시큐리티 모듈을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시큐리티 모듈을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일방향성으로 암호화가 됐는지 아니면 복호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이만 그런 이론적인 내용만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회 자체에. 오히려 개발자들은 이런 대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한번 이렇게 API나 이런 거 뒤져봤더니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보안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실력이 되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회도 있고 제가 너무 각도 넘겨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올해 계속 늘어난대요. 2회 대회도 한다 그러고 3회 대회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쪽인데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곤란했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 유행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죽었지만 가상화폐 얘기 나오면서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너네 보안했다는데 대체 가상화폐가 뭐니?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올 이벤트고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런 해커톤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꼭 대회를 준비해서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먼저 여기 4가지 제 힌트가 적혀 있지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팀을 구성한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말수가 없고
차분하며 컴퓨터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밖에 안 남게 돼요. 하지만 해커톤을 하게 되면 진짜 다양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싸워가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많은 공모전을 참여를 해봤는데 해커톤처럼 많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주로 이제 무박 2일 정도로 진행이 되면 그 정해진 10시간, 10시간 아니죠. 20시간, 23시간 안에 어찌됐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온 거를 계속 뒤집어 엎거든요. 그러면 내가 1, 2주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살려보려고 아니면 어떻게든 껴 넣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기여도를 떠나서 내가 한 게 아쉬워서. 근데 하지만 대세를 따르자면 포기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당연히 실력이 들죠. 해커톤 당일에 일어나는 그 안에서 구글링 하면서 찾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달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회라는 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보다 어린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 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3시에도 다 안 자고 계속 있어요. 나는 좀 자고 싶었는데도.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해 갑니다. 서로 눈치가 보여서 계속.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결과물들도 좋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실력도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인맥 같은 건 이제 계속 이런 대회를 나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제 한 번만 더 또 만나면 저는 인사하려고요. 왜냐면 상 받는 팀들도 똑같고 근데 저는 이제 더 안 나갈 것 같지만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인지. 근데 그런 친구들과 또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갖지 못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대회를 하나 나오면 이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도 상관이 없는 게 블록체인 해커톤을 나가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을 모르는데 블록체인 해커톤에서 상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 해커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참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제는 대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잠깐 접고 대학생들이 취직을 한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은 지금 여기 계신 직장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보안 담당자로 저도 입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안을 엄청 잘 알아서 입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게 입사를 해서 보안이 부족함을 알고 오히려 거꾸로 보안을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개발해서 개발자적인 면을 더 지식을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회사에도.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생각보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었는지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요새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그런 로그를 이제 다 수집을 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스크립트 형태로 어느 정도 코딩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 스크립트 형태의 코딩. 그러니까 C처럼 약간 로우한 데까지 내려가지 않는, 메모리를 건든다거나 크기를 정확히 무슨 자료형을 잡는 그런 식의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립트 코딩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발 쪽에 많이 몸을 담았고 공부를 했던 경험이 실제 보안에서도 보안 담당자로 일하면서 저의 능력을
뽐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시큐어 코딩입니다. 보안이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보안 담당자나 뭐 보안 학과가 생기고 이렇게 보안에 집중이 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히 해커들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런 시큐어 코딩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자, 보면 제가 제목을 원래 개발과 보안으로 할까 했었어요. 근데 개발 보안이 시큐어 코딩이 돼서 시큐어 코딩 얘기가 될까봐 일부러 보안과 개발을 한 거기도 한데,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관심이 없고 처음 나왔을 때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다시 원초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개발이 싫어서 보안으로 왔는데 다시 개발을 알아야 되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사람들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럼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면. 왜 그러냐? 개발하고 시큐어 코딩은 사실 다른 얘기인데 개발을 잘 알면 시큐어 코딩을 하기가 쉬워요. 자,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드리려고요. 원래 이렇게 사례까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라 그냥 보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공간이 비었길래. FTP를 써왔어요.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서 개발부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소스 뭐 시큐어 코딩 점검하는 툴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돌리면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쓰는 FTP가 됐든 텔넷이 됐든 그런 거를 제거를 하래요. 근데 프로그램상에 이미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좀 가죠.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FTP로 했을 때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그냥 FTP에서 쭉 넣어놓고 명령어들 그냥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 왔다가 SFTP라는 걸로 적용하라고 이제 코멘트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기존의 선배 개발자분들이 그래 SFTP로 S만 붙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됐죠. 일단 시큐어한 환경에서는 시큐어한도 있고 그 키를 저장해서 상대 컴퓨터, 상대 서버에 복사를 해놓는 과정이 있어야 뭐 어떤 신뢰 구간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생략이 되는데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보안을 했던 사람이면 그냥 뭐 매뉴얼을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 보안을 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랜 개발자분 입장에서는 이 시큐어 코딩이 부담인 거예요. 근데 보안 담당자가 시큐어 코딩을 툴을 돌리고 자, 이런 거를 이제 하세요라고 코멘트를 드리는데 이제 선배 개발자분이 난 이걸 적용하는 법이 모르겠으니 정확하게 알려주든지 네가 해 이렇게 해버리면 네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개발을 알고 있다는 게,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이런 식으로 원리가 있으니 매뉴얼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키를 저쪽에 복사하시면 기존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당연히 안 하셨겠죠. 제가 개발 업무로 전환돼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이겁니다. 결국엔 제가 했죠. 어찌됐든 보안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좋은 사례가 여기에 됐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안으로 입사를 했지만 이게 저희 회사에 보안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제가 몇 년을 끌고 가다가 2명의 보안 담당자를 뽑은 뒤에는 이제 한 명이 3명 됐잖아요. 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하던 일이 3명이나 늘어났으니까. 회사라는 데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고 공기업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개발부 선배님이 제가 입사 때 했던 얘기 같은데 개발을
조금 했었다라는 그 몇 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넌 개발부로 와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필 C 개발자가 없는데 그나마 잘했던 게 C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서 C 개발자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보내버리셨죠, 저를. 그래서 저는 개발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부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특히 보안하고 관련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안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개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처럼.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혹은 개발로 입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도 아셨죠? 우리 세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안 담당자, 개발, 컨설턴트. 어쨌든 우리의 결론은 셋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니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또 시큐어 코딩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암호화를 시키래요. 일방향성 암호화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킨 채로 데이터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선배님이 이상한 게 1부터 100까지 이 엑셀에다가 넣어서 쭉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다 멀쩡하게 나오는데 11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래처럼. 뭐냐면 위에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아래 것처럼 23에서 끝났어요. 뒤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배님 엄청 잘하시거든요. 선임 차장님이. 개발을 엄청 잘하시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임 박사, 아니 박사도 아닌데 박사 수료인데 임 박사 이것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네 뭡니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채셨겠고 저 역시 1초도 안 돼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임 박사가 최고야 하면서 그냥 가셨어. 그분은 3시간을 고민하셨던 건데 뭐냐면 해시 함수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 하나, 뭐 점 하나만 들어가도 완전 틀려지죠, 내용이. 근데 저 앞에가 저 정도로 일치를 했으면 눈치를 챘겠지만 어디가 문제인지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99.99의 확률로 해시 함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저걸 출력해주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해시 함수 특성상 조금만 바뀌어도 저 시작부터 저기까지 일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긴 안 봤는데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역시 민 박사 하면서. 민 박사 얘기는 아니죠, 사실. 학부생님들도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알아요. 개발을 아무리 뛰어나게 잘했던 분들이라도 이쪽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해시 알지, 당연히. 뭘 넣으면 막 바꿔서 나오는 거. 근데 그 특징을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만. 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지나고 있어요, 내용이. 제가 뭘 또 잘못 눌러서 화면을 꺼버렸는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몇 분 남았을까요? 제 시계가 안 보여서.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이거 막 누르다가 빠진 거 좀만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정보보호 해커톤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개발을 아는 보안인과 보안을 아는 개발자의 조합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부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로그를 제가 막 수집하고 스크립트 형태의 뭔가 파일이 필요하다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로그스탯이 이렇게 합쳐서 ELK 스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빅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많이 사용됐던 건데 그 보안 쪽에서도 로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게 오픈 소스여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이 단어만 알고 있어도 구글링해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도 이제 그 직장인이지만 공부를 계속 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우리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특히 뭐 4차 산업시대네 뭐네 해서 로봇가 모든 걸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로봇보다 더 똑똑해질 수는 없고 계속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면 시간에 손해 없이 원래 공부하는 게 업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좀 더 하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짤을 하나 올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